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의 충격적인 발언. 2. 한국의 특수 군사 기술. 3. 중국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석유 금수 조치는 12월에 전면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일 약 130만 배럴에 달하는 구대륙에 대한 원유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판매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 인도, 터키에 대한 완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는 다른 구매자를 유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역업자들은 말했습니다. 한러 관계는 불편한 관계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지역으로도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 없는 게 러시아엔 있고 러시아에 없는 게 한국엔 있습니다. 이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최상의 구도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메가톤급 빌드를 걸어왔는데요. 내기의 대상은 바로 사할린입니다. 에너지 경쟁에서 뒤처지는 러시아가 판뒤집기를 위해 한국에게 비장의 카드를 사용한 것인데요. 대체 러시아는 한국에게 왜 사할린을 주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 의장국인 영국은 105개 국가 정상들이 모여 합의한 산림 토지 이용 선언을 발표해 환경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해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CO2 배출량을 현재의 55% 수준으로 낮춰야 하죠. 프랑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어 있는 원자력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신규 원자로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명을 달성하겠다는 프랑스 입장에선 원자로만 한 에너지원이 없는 상황이죠. 독일도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하며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일에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일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독일 GLS 은행은 지속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초점을 맞춰 화석연료와 연관된 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어 부퍼탈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와 프랑크푸르트 회사와 협약을 맺어 은행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탄소 배출을 하는지 직접 계산, 이를 반영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나섰죠. 미국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이와 관련한 기업들에게 보조금 지급 및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죠. 이러한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당황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본디 천연가스와 석유 등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에게 갑작스러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러시아에게 충격인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대표적인 자원의존국으로 넓은 대지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는 러시아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수출 품목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러시아는 자원 독점적 위치에서 많은 자원 이득을 받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 기조로 바뀌면서 유럽이 화석연료 탈피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 입장에서도 서둘러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해야 했죠. 차세대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 러시아 역시 친환경 에너지 자원 탐색에 많은 자원을 투자했죠. 러시아가 선택한 것은 바로 수소였습니다. 수소 자원은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화석연료와 달리 오염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IEA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저탄소 수소 세계 생산성이 40-5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2023년에 이르면 140만 톤 이상 수소 연료가 생산될 것으로 바라봤죠. 이 숫자는 향후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갈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수소 연료 시장은 러시아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는 사업이기에 러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투자를 감행하기에 이릅니다. 사할린의 수소 클러스터를 만들어 대규모 수소 연료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죠. 특히나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 수소 연료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지정학적 이유도
러시아가 사할린에 투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가 수소 연료 시장에서 후발주자라는 점이죠. 기술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게 상당히 밀리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푸틴은 고민에 들어갔죠. 그의 선택은 기술 파트너 국가를 선정해 수소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죠. 푸틴이 망설이지 않고 선택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수소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고 싶다.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인 페터 알트마이어는 기자들 앞에서 수소 경제 분야에 있어 독일이 앞서고 싶다는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현재 독일은 수소 산업에 있어서 후발주자이며 현재 1등 국가를 따라잡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순순히 시인했죠. 독일 장관이 부러워한 그 1등 국가가 한국은 놀랍게도 수소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인데요. 한국은 일찍부터 대체 에너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죠. 그 결과 유럽 국가들이 다른 에너지원을 고민 중일 때 수소 분야에서 한 발 앞선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력에서는 검증이 끝난 상태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수소 산업 생태계를 지금부터 대한민국 사회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발전된 인프라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소차 분야에서도 한국이 단연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차 투산 IX 퓨얼셀 퓨엘셀을 생산했고 수소트럭 액시언트 퓨얼 세레겐트 퓨엘셀 양산까지 마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시제품이 나올 정도인 상황인데 반해 한국은 양산까지 마쳤습니다. 수소차 시장 점유율 52%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며 대표 수소차 넥소의 경우 올해 2021년 전 세계 누적 판매량 2만 대를 넘겼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죠. 대한민국 정부 역시 청중수소 비중을 2050년 100%로 끌어올리고 철강, 화학 및 산업 공정의 연료를 수소로 바꾸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죠. 2050년까지는 2,000개 이상의 수소 충전기도 설치하는 등 수소 대한민국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제 청사진을 그리며 수소 클러스터를 이제부터 지을 생각을 하고 있죠. 오버시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할린에 연간 3-70만 톤에 이르는 수소 생산단지를 이제 건립할 예정. 문제는 러시아 국내에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회의론이 올라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에너지 시스템은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것이 회의론의 주장입니다. 변화의 흐름에 맞추지 않는 이들 회의론자들의 푸틴은 진절머리를 냈습니다. 사할린 클러스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고 기술은 아직 서구나 한국에도 밀리는 입장. 점유율을 러시아가 가져오려고 해도 많은 시일이 필요하죠. 주도권 싸움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푸틴은 특별한 제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사할린을 한국에게 넘기는 대신 한국에게서 수소 기술을 이전받자는 계획이죠.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수소 생산이 본격화되면 이 수소를 제대로 활용할 기술을 가진 유일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할린 영토를 한국에게 넘기고 한국의 도움을 받아 클러스터를 완성. 이후 한국에게서 얻은 수소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신 에너지 사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죠. 사할린은 이전부터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원하지 않게 한국인들이 사할린으로 넘어간 역사가 있는 장소이죠. 사할린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상당한데요. 원래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한국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국은 거부감 없이 사할린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러시아는 한국을 상대로 수소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한 상태이기도 하죠. 러시아는 삼성물산과 효성중공업, 롯데케미칼 등 주요 한국 기업을 상대로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에 알렉세이 체군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통해 한국의 수소 클러스터 사업 참여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기업 주요 인사들 역시 회담에 참여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했다고 하죠. 탈탄소 경제에서 선두를 치고 나가겠다는
사할린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 양이 많기에 이를 활용한다면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수소를 생산하는데 많은 자원이 들지 않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노림수가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생각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할린 영토를 획득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러시아는 본인들이 원하는 천연에너지 선두를 탈환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한국과 러시아의 협조 관계가 깊어지면서 일본은 불안한 속내를 드러냈죠.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일본은 성화를 붙이는데 프로판가스 LPG가 아닌 수소로 불을 붙이면서 수소 선진국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한국을 일본도 뒤에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일본의 수소 기술도 한국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을 드러낸 퍼포먼스입니다. 문제는 실속이 없는 퍼포먼스라는 점이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의 이러한 행동에 요란레즈모테즈를 떤다고 표현하며 현실은 수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죠. 현대차가 신형 넥소를 중심으로 수소차 선두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본차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하며 체면치레만 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사할린까지 한국에게 넘어간다면 현재 쿠릴 열도로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던 일본은 더 까다로운 상대인 한국과 추가적인 영토 분쟁에 들어가야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장비의 손실률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전 세계 언론과 군사 관계자들이 경막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국가의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함락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실패를 반드시 대한민국이 배워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압도적인 군사력 격차로만 전쟁을 치르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적의 대국망을 파괴하는 분야에서는 미국조차 부럽지 않은 수준인데요.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고 있다면 한국과 북한의 수준을 비교하는 건 내와 병아리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내실을 다지며 차근차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최강의 방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미친 짓을 계획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에 따르면 러시아가 2차 동원령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최근 전쟁이 자신이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전쟁의 장기화를 노리고 무차별 침집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차별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서방이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까지 이 전쟁을 질질 끌겠다는 심산인데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를 위해 푸틴이 선택한 방법이 한마디로 시간을 벌기 위해 러시아 국민으로 인간 방패를 세우겠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내년 1월쯤 러시아는 2차 동원령을 선포하고 50에서 70만 명의 인원을 침집할 계획입니다. 이는 1차 동원령 30만 명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가뜩이나 땅은 무식하게 넓고 인적 자원은 한 줌밖에 없는 러시아에서 50만에서 70만 명의 성인 남성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건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간 불태우는 짓과 다를 게 없습니다. 더구나 1차 동원령 때 30만 명을 징집하는데도 내란 직전에 소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이번 2차 동원령은 국가적 멸망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 70만 동원병들이 전장에서 사실 멀쩡하게 무사 생활할 확률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는 19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했지만 이미 사상률은 193%를 돌파했습니다. 100%가 넘는 이유는 19만 명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이 투입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러시아 전체 병력의 41%에 근접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군 중 13비상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보급도 훈련도 없이
최전선에 투입되었다가 문자 그대로 갈려 나간 1차 동원병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70만 명을 더 투입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국민의 목숨을 전쟁터에 내다 버리겠다는 미친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으로는 몇 명의 병사를 동원하든 절대 우크라이나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력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텐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 러시아군의 모든 무기체계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갑 차량 손실률은 이미 최초 투입 물량을 기준으로 203%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보유한 전체 기갑 차량의 43%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실률입니다. 심지어 전차의 사망은 더욱 심각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최초 1200대의 전차를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계된 전차 손실량은 2924대에 달합니다. 초도 물량의 243%가 파괴되거나 노획된 것입니다. 과거 러시아군이 보유한 전체 전차가 3300대 남짓인 걸 감안하면 무려 88.6%의 전차를 잃은 겁니다. 여기에 도저히 현대전에서 써먹을 수 없는 구소련 시절 무기체계와 처참한 정비 능력, 그리고 부정부패로 고철이나 다름없어진 치잡 물량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러시아군에 남아있는 기갑 전력은 정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러다 북한에서 쪽푸모, 성군호 같은 2.5세대 전차까지 빌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동원병을 투입해봤자 보병이 한개이고 현재 러시아군의 보급 상황을 고려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병사 2명당 총 1개라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러시아군에서 사정이 괜찮은 건 공중전력군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전쟁 전 초도 물량 기준으로 해전 미끼의 110%를 손실했으며 고정익기의 85.2%를 잃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전멸에 가까운 수치지만 그래도 기갑 전력에 비하면 아직은 몇몇 부대가 남아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만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일 뿐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공중 전력도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공중 전력이 그나마 멀쩡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의 촘촘한 방공망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운용을 한 탓이 큽니다. 특히 러시아 헬기가 떴다 하면 격추에 벌인 스팅으로 인해 이제 군사 분야에 관심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 무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군조차 스팅어 생산 라인을 부활시키고 차세대 요격체로 사용할 계획을 세울 정도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동안 효용성이 의심되던 램페즈가 현대전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뜬금없이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램페즈가 현대전에서 이토록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한국도 절대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유사시 한국도 러시아와 같은 꼴이 날 것이라는 경고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해봐야 북한에 비하면 매들 장난 수준입니다. 현재 북한의 방공망은 단순히 양적으로만 봤을 때는 세계 최고입니다. 북한은 마주 오래전부터 6월 25일 전쟁에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가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의 제공권을 빼앗겨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자신들이 공중 전력을 띄울 수 없으면 한국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아주 촘촘한 거미줄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북한은 다수의 이글라 지대공 미사일로 자국군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글라는 사거리 5.2km, 상승한도는 3.5km 수준의 구식 램페즈지만 이런 단거리 대공 방어 무기만 무려 14,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보유한 대형 공격 헬기가 100여 대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이 수치는 가히 철벽이라는 표현도 막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헬기 전력이 고작 북한의 램페즈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엄청난 해법을 등장시켰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몇억 번째로 더크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실전에 배치 중인 군사 강국입니다. 더크는 지향성 적외선 대응책을 뜻하는데요. 현대의 대공 미사일은 대부분 적외선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사일의 크기가 클수록 관성함법, GPS, 디지털 명상 참조, 레이더 명상 참조 등 다양한 추적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은 적외선 추적 방식입니다. 특히 맨페지처럼 소형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적외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적외선 유도 방식이 일단 값이 싸고 목표물의 여론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방식이라 스텔스 기체를 상대로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꼭 스텔스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의 전투기, 헬기는 다양한 미사일 교란 장비를 탑재하고 있지만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 자체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유도 미사일에는 적외선 유도 방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크는 적외선 방식의 유도를 기만시켜주는 최첨단 기만 체계입니다. 적외선 유도 방식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미사일 앞에 열 탐지 카메라를 매달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가장 강력한 여론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더크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착해 조종실의 미사일 접근 경보를 울리는 동시에 회전식 열상 카메라의 미사일의 위치와 방향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전달받은 회전식 열상 카메라는 접근 중민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 조준하고 기만 광원 장치가 고출력 중적외선 기만 광원을 발사합니다. 즉 레이저 형태의 아주 강력한 적외선을 투사해 대공 미사일의 적외선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건데요.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어두운 방만에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아주 강력한 플래시를 비춰서 일순간에 눈을 멀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결국 시각 정보를 잃은 미사일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목표를 잃고 추락해버립니다. 더구나 한국의 더크는 초단위의 짧은 시간으로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게 가능하고 완전 능동식이라 조종사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사망을 판단하고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기만 성능 덕분에 더크는 대공 방패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한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러시아만이 더크 자체 개발에 성공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2014년 우리 군이 미국에 더크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이 군사 비밀을 이유로 거부당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만판다고 못 만들었던 건 이미 수십 년 전의 한국 얘기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미국의 판매를 거부당한 지 고작 4년 만에 더크 개발에 성공해버렸는데요. 하지만 일각의 전문가들은 아직 한국의 더크 기술이 정점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헬기에 더크를 탑재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기에는 더크를 탑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방공망에는 맨피즈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협적인 중장거리 미사일도 상당히 포진해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의 번개-5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투기 요격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S-300과 유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S-300은 미사일에 따라 최대 200km까지 요격 가능한 우수한 지대공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나 S-300도 더크를 탑재한 전투기 앞에서는 빛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러시아군의 수-57을 들 수 있습니다. 수-57은 시제기 11대밖에 생산되지 않은 프로토타입 전투기지만 아직 단 1대도 손실되지 않으면서 더크 탑재 전투기의 위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57은 우크라이나 서부나 키이우같이 가장 방공망이 촘촘한 곳을 폭격할 때 투입되었는데요. 이는 수-57이 스텔스기인 덕도 있지만 더크를 앞세워 우크라이나 지대공 미사일의 적외선 추적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스텔스기와 더크의 조합이 전투기의 작전 명력을 기하급 수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즉 더크는 스텔스 전투기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할 만한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이 스텔스 전투기의 최종 진화를 준비 중입니다. 그것은 바로 KF-21입니다. 실제로 에드는 2030년까지 KF-21 탑재용 더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1단계로 2025년까지 40지 이상을 견디는 고기동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더크의 작동 방식은 미사일의 탐지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빔 제어 연구 사업,
기만 기술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를 KF-21 개량 로드맵과 비교해보면 블록 3단계와 딱 들어맞습니다. KF-21 블록 3과 더크의 동시 개발은 우리 공군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것까지 개발 완료되면 첨단 군사 무기 분야에서 압도적인 방어력은 물론이고 스텔스기라는 압도적인 공격력도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놀라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주하이 에어쇼. 이곳에서는 중국의 신형 무기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가운데 한국의 명품 장갑차 레드백의 모습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특유의 형상과 심지어는 한국 방산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무 궤도까지 똑같았죠. 하지만 당연히 한국이 천년의 적 중국의 방산 전시회에다가 무기를 보여줬을 리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보나마나 중국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남의 나라 무기를 베낀 것이 분명한데요. 그 장갑차에는 그런 것 치고도 특기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국방력 투자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전력 확충과 개발에 나선 상태인데요. 한 곳의 조선소에서 5에서 6대의 구축함을 동시에 건조하는 짓은 근 몇 년 사이 하도 자주 나온 소식이라 이제는 예사실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싱크탱크가 중국의 항공전 기술이 이미 동구권의 맹주였던 러시아를 한참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놓아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무기도 예외는 아니었죠. 중국이 최근 2022 주하이 에어쇼에서 선보인 새로운 신형 장갑차가 괴물 같은 스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갑차의 놀라운 점은 스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상할 정도로 한국의 레드백과 닮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등장 직후 구설수에 오르내렸죠. 중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베끼는 것이야 하루 이틀 있던 일이 아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레드백의 기술을 베껴간 것인지 쥐잡듯이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심증을 잡을 수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AS-21 레드백은 하나가 호주 수출에 대비한 사양으로 국산 보병전 투차 K-21의 개수를 가해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K-21이 중국 손에 넘어가 해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21의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때에 싣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발생했죠. 사우디에서 출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 홍콩을 경유하던 시점에 K-21이 세관 검사 중 일방적으로 압류를 당한 것입니다. 압류 기간은 무려 51일에 달했고 이 정도 시간이면 장갑차 하나쯤 다 해체해서 도면을 작성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기분 나쁘게도 사실 한국이 K-21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의 기술을 고평가해서는 아니었죠. 원래 중국은 전차 개발 기술 분야에서 독일과 협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독일의 지상전 무기 체계가 미국의 그것 이상이라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었고 독일과 협력할 수 있다면 전차를 시작으로 장갑차나 다른 무기 기술 역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은 전차 기술 수출 규정을 내세워 중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독일 기술을 한 줌이라도 받아 쓴 적이 있는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띈 것이 한국의 K1 전차였죠. 당시 K1에는 독일제 1200마력짜리 순행식 사행정 디젤 엔진인 M2U MB871K501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중국은 한국의 전차 및 장갑차 제조 기술의 독일식 메커니즘이 녹아들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기갑 차량 개발을 눈여겨보던 중국은 홍콩 콰이청 항구에 K-21 완제품이 통째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K-21을 생산한 두산 DST는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례적으로 홍콩 해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 추가 서류들을 전부 제출하고도 출항 허가는 나오지 않았고 제출된 서류의 확인에만 거의 2개월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되었죠. 이때 압류되었던 K-21은 압류기간 51일 동안 분해 재조립되며 내부의 기술을 유출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를 실은 선박이 홍콩을 경유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산 DST 관계자는 방산업체들은 매년 평균 4에서 5회 정도 해외 전시회 참석을 위해 방산 장비를 홍콩을 경유해 부산항으로 입출항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발생했다고 밝혔죠. 중국이 명백하게 K-21을 노리고 한국을 가로막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의 세기를 받는 일이 7년이 지나 발생했습니다. 2017년 등장한 중국의 신형 보병 전투 차량 VN-17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들은 VN-17을 내놓으며 자랑스럽게 미국, 유럽이나 러시아의 장갑차 디자인을 복제하지 않았다고 선전을 해댔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이들이 베낀 건 한국이었으니까요. 애시당초 베끼지 않았다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심지어 그것도 거짓말이라니 이쯤 되면 오히려 대단합니다. K-21과 VN-17의 재원을 비교해보면 각각의 규모는 비슷하지만 엔진 마력과 항속 거리와 같은 성능을 중국 운영 상황에 맞추어 개선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K-21 압류 사건 전까지 중국은 고작 군용 디젤 엔진을 개발하는 것마저도 엄청난 난항을 겪고 있었죠. 중국이 여기저기서 엔진 기술을 베낄 만큼 다 베끼고 나서도 다른 나라들이 만든 엔진과 비교할 만한 성능의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2019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습니다. 원천 기술이랄 게 하나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중국이 개발 기간 7년, 기술 실증 기간은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에 불과했을 텐데 그 사이에 갑자기 K-21에 버금가는 성능의 엔진을 뚝딱 만들어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VN-17에 탑재되었다는 FX0012 디젤 엔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K-21의 엔진을 역설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중국은 이때 만든 VN-17이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보병전 투차 개발을 이어오면서 이제식 번호를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중국의 신형 보병전 투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VN-20이라는 번호를 받은 이 보병전 투차는 그 자리에 있던 해외 방문객들의 눈을 의심케 하기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레드백이랑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VN-20은 레드백의 배다른 형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통 무기의 세계에선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은 비슷비슷하게 마련이니 그런 성능을 하나하나 갖춰 모으다 보면 형상도 비슷해지는 수렴 진화의 양상을 띱니다. 레드백은 한국이 K-21을 개수한 것이고 VN-20은 중국이 K-21을 베낀 VN-17을 발전시킨 것이니 겉모습이 비슷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VN-20의 경우에는 불행히도 어머니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드백과 VN-20의 외관은 비슷한 것이 사실이지만 둘을 같이 넣고 보면 자세히 뜯어보지 않아도 놓칠 수 없는 차이점이 보입니다. VN-20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죠. VN-20에 사용된 차대는 VT4로 이쪽은 아예 MBT, 즉 탱크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중량도 50톤에 달하는데 VN-20은 거기다가 거의 모든 방향의 장갑판에다가 모듈식 반응 장갑까지 설치해서 어마어마한 떡대를 자랑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전차에다가 포탄만 갈아 끼워 놓고 이건 장갑차라고 우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장갑차의 크기를 이렇게까지 키우려는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충분한 고민은 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명색이 장갑차라면 기본적인 역할은 기계와 보병의 수송과 화력 지원입니다. 그런데 탱크 차대를 그대로 가져다가 박은 VN-20은 고작 6명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웰메이드 장갑차로 꼽히는 레드백과 링스가 승무원 3명에 더해서 보병을 최소 8명, 구겨 넣으면 9명까지도 태울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죠. VN-20에는 30mm 무인 포탑이나 100mm와 30mm 기관포 탑재형 2인 포탑을 골라 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탑 측면에는 대전차 미사일 역시 탑재하고 있죠. 이런 점은 러시아의 장갑차 BMP-3과 같은 사양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한국 기갑 차량의 상징과도 같은 고무 궤도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어느 정도는 현대 기갑 무기의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정작 차체의 대형화만 노리다가 중요한 보병 수송 능력에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급조해서 만든 흔적이 뻔히 드러나니
포탑과 차체를 따로따로 만든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VN20의 개발 계획은 적어도 2019년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때 중국이 밝힌 VN20의 개발 계획은 수출과 내수를 모두 노린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중국이 K21의 DNA를 잘 살리고 타국의 명품 무기들에서 좋은 점을 잘 벤치마킹해왔더라면 레드백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언가 허술한 결과물이 나왔기에 망정이지 멀쩡한 장갑차를 만들었더라면 상대가 중국인 만큼 레드백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부딪혀 수출길이 막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길지 않은 세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내기는 했지만 끔찍한 이웃들이 주변에 사는 만큼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더욱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VN20의 사례처럼 언제 중국이 한국 기술자들이 피땀 흘려가며 만든 성과를 가로채가서 불쾌한 개조품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이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